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오늘 0시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야 모두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에 돌입했는데요. 들어보시죠. 희망을 잃지 말자 하는 메시지를 선거운동 첫날 첫 저의 말씀으로 국민들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조국 사태로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살리기 위한 국민 여러분들의 피 끓는 외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평화는 한 발짝 진전도 없는 이러한 정치, 기호 3번 민생당이 노동위기를 막는 최전선에 서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야 선거운동 첫날 풍경과 판세 1부와 2부 인터뷰로 알아봅니다. 호기심 등에 의해서 이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보니까 적절치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기심으로 N번방에 들어갔다면 처벌이 달라야 한다고. 무지와 무능, 무관심이 합치된 구태인물의 결정판이 따로 없습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발언에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 검사가 반박했는데요. 호기심에 그랬다면 사이코패스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관련 내용과 더불어 오늘의 핫이슈 기자 언박싱에서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3부에서는 총선 민심을 알아보는 바로미터 여론조사 결과 분석 시간 가져보고요. 이어지는 4부에서는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과 고생하는 의료진을 위로하기 위해 가수 강산혜 씨가 직접 스튜디오를 찾습니다. 4월 2일 목요일 이동의 뉴스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원내 1당을 목표로 한 14일간의 뜨거운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는데요. 최대 승부처는 역시 수도권입니다. 지역구 253석 가운데 121석이 걸려있죠. 4년 전 수도권에서 70%에 가까운 의석을 얻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수도권 의석 확보로 1당 회복을 기대하는 미래통합당의 선거 전략, 오늘 1부와 2부에서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이야기부터 해보죠. 미래통합당 인천 경기권역 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정병국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예. 자,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 전체적인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지금 이제 시작이라서 성급하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일단은 저희 미래통합당에서는 과반 의석 121석에서 60석 이상을 목표로 지금 뛰고 있고요. 예. 지금 현재 나온 여론조사를 통해서 경합 지역을 포함을 해서 지난 20대 때 선거 결과 결부를 해서 보면은 지금 현재는 한 50석 정도 예. 이제 가능한 선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수도권에서는 특히 우리 미래통합당은 과반수 이상을 물갈이를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신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인지도 면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수도권 말씀해 주셨는데 121석 가운데 절반 정도를 일단 목표를 잡으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번 4년 전 선거에 민주당이 여기서 80석 이상을 얻었었는데. 예, 맞습니다. 아마 나름 민주당은 90석 가까운 것을 목표로 잡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근데 수도권 선거가 다른 지역과 달리 거의 팽팽한 게 접전으로 나타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결과들을 놓고 보면은 5%를 누가 더 가져가느냐가 예. 판가름이 되죠. 그렇기 예. 때문에 예단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예.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2주일 동안에
어떤 변수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변화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이 결과는 한 5일 전에 그런 부분들이 판가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 지난 선거에서 그 새누리당이죠. 30여 석밖에 얻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 이번에 목표인 60석을 얻으려고 한다면은 상당히 크게 선전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인천, 서울, 경기 중에 어디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아니 뭐 다 중요하죠. 예. 다 중요한데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상대적으로 경기도보다 오히려 서울이 좀 좋고요. 예. 또 경기도는 전반적으로 그 위성도시들이 경기도에 있는 서울의 위성도시들이 보면은 굉장히 젊어요. 예. 젊은 분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좀 우리가 부진한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 인천 총구석 발언은 영향을 안 미칠까요, 선거에? 그거는요. 예. 그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것을 가지고 꼬투리 잡고 말꼬리 잡고 하는 그런 선거는 이제 그만 때리자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여론조사는 어쨌든 미래통합당이 조금 불리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지금까지 총선 여론조사는 결과를 다 맞추지 못했다. 또 숨어있는 보수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혹시 동의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여론조사 그 결과들을 보면 전 국민의 3%의 답을 가지고 이제 결과를 내는 것 아니겠어요? 표본이 너무 적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표본 자체 중에서 응답하는 사람들이 응답률? 예. 응답률이 보면 보통 실질적으로 한 3% 정도 예. 된다고 얘기들을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하나의 단면의 결과만 가지고는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예.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전문가들도 그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추이를 보는 거죠. 예. 추이를 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뭐 당장에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현장을 계속 다니고 있는데 예. 현장의 반응입니다. 반응은 저희들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5번을 치러봤기 때문에 그 현장에 나가서 보면 사람들의 반응들을 보면 이 선거가 어떻게 그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가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죠. 예.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 이제 그 이전에 어제까지도 계속 저는 이제 이 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다녔어요, 현장을. 예. 근데 오늘 나가서 이제 막상 방송 차량이 뜨고 벽보가 붙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예. 제가 이제 오늘 느낀 거는 젊은 후보, 새롭게 낸 후보가 있는 지역은 굉장히 반응이 호의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존의 현역 의원들이 있는 데는 조금은 좀 대면대면하는. 예. 그래서 이게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국민들께서 현재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피로감이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많은 물갈이를 한 우리 미래통합당이 유리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근데 지역을 지금 계속 돌고 계시니까 예. 이번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지역 이슈나 인물 이슈보다 이 중앙 이슈가 조금 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그렇습니다. 않느냐 그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경제 문제와 코로나19 문제인데. 예. 일단은 저희가 느끼는 거는 이런 거예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많은 실망들을 했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또는 그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렵게 됐다. 예. 그래서 실질적 현장에 가서 보면은 상가를 보면 한 집 건너 한 집이 문 닫은 집들이 그렇게 많아요. 예. 그게 이제 그 현실 실물 경제를 단정해 주는 거고 처음에는 이제 막 욕도 하고 그러더니만 이제는 아예 자포자기한 상태이고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가 덮쳤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의 자포자기한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시작이 됐는데 과거와 달리 이 분위기가 전혀 안 뜨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이번 선거에서 큰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서민들이 힘든 상황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민들이 지금 정부 여당이 못하고 있으니까 투표해서 심판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지금의 야당이 대안 세력이 될 것이냐 이런 의문점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오늘 들었어요. 예. 걱정이다. 이 사람들이 그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지난 3년 동안에 실정이 그냥 덮이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이 걱정을 하시면서 우리 보고 심판한다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은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반대쪽에서.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최소한 4월 15일 날 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경고장은 날려야 된다. 예. 처리를 들어라. 예.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이런 분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경고장은 날려주시겠구나. 뭐 저희들도 잘한 거는 우리 보수 진영의 정당들도 잘한 거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그 말들이 많았지만은 미래통합당으로 통합을 이뤄냈고요. 또 나름대로 물갈이를 많이 해냈고 거의 반에 가까운 물갈이를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정부 여당하고는 다르게 그 청년 세대들을 많이 진출을 시켰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해서 이 선거 과정 속에서 잘만 저희들이 그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내면 뭐 국민들로부터 일단은 이 정부에게 경고장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선거로는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뭐 여야 공이 인정하는 부분이니까요. 네. 그래서 정부가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하위 70%한테 지급하겠다라고 방침을 밝혔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어려운 지금 이 코로나 전국 여러 가지 경제적 실정으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당장 일단은 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 그러나 지금같이 무분별한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고요. 예. 현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뭐 100만 원씩 이 재난구호기금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결국 그래서 저희 당에서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내놓은 안이 그 올 예산 512조 3천억 중에서 이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의도한 대로 돈을 못 쓰는 부용액이 굉장히 많이 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가름해서 그 예산을 재조정하자는 거예요. 예. 그 재조정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 코로나 전국을 극복하는데 사용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부는 무대뽀로 빚내서 쓰자는 거거든요. 예. 빚내서 쓴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부담은 누가 갖겠어요? 예. 결국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예산을 올 예산 이미 편성된 것을 재조정한다고 하면 그건 어차피 쓰려고 했던 돈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이 전향해서 쓰는 거죠. 바꿔서.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예, 거죠. 예. 네, 실효성도 있는 거죠. 예, 김종인 위원장의 100조 확보론 이야기는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근데 그 미래통합당 박형준 선대위원장이 그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70%만 주겠다 하지 말고 이왕 줄 거 다 주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이거는 박형준 선대위원장 개인 생각이었던 겁니까? 그거는요, 이런 이유입니다. 지금 70%를 선별해내는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만 추계를 했는데 2천억이라는 거예요. 예, 들어가죠. 예. 네, 2천억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기한이 바로 지금 당장 지금 목에 와 닿았는데 그거 하는데 빨라야 6, 7월에나 돈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즉각적으로 지급하려고 하면은 그렇게라도 줘야 된다는 거죠. 즉각적으로 하려면 일괄 지급해라.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의원님 지금 미래통합당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미래통합당 찍어달라고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 여러분들 우리 미래통합당도 그동안 제대로 한 것 없습니다. 펴달라고 하기가 면목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저희들만 보지 마시고 이 문재인 정권의 지난 3년 동안을 제대로 평가하고 퇴치를 들어서 경고하시지 않으면 지난 3년과 같은 폭정이 2년을 넘어서서 5년, 10년으로 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4월 15일 날 우리 미래통합당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들 잘 해내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인천 경기권역 선대위원장 정병국 의원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 오늘 나온 뉴스를 언박싱 해드립니다. 기자 언박싱. 오마이뉴스 박종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민정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네요. 그렇습니다. 임 전 실장은 고민정 서울 광진을 후보가 자양사거리에서 개최한 출정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에 작은 희망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선택을 해줄 것을 믿고 호소드린다면서 이번 총선을 통해 한국 정치의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을 것이냐 정말 중요하다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 그 맞상대죠. 통합당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도 계속 이 지역에 뿌리 내릴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임 전 실장은 향후 지원 유세 계획과 관련해서는 마음 가는 후보에게 도움되도록 하겠다. 할 수 있는 만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에서 특별한 직책을 맡지 않은 만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는데 기자들이 나중에 정치활동의 재개로 봐야 하냐 이렇게 묻자 후보들 돕는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예. 양정철 민주연구 원장도 오늘 고민정 후보 도와주던데 아마 청와대 출신 고민정 후보가 상대당의 거물급 후보랑 맞서기 때문에 네, 총력 그렇습니다. 지원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구 수성갑에서 5선에 도전하는 김부겸 민주당 후보가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네, 깜짝 대권 도전 선언이었는데요. 김부겸 후보는 수성구 범어 내거리에서 가진 출정식에서 총선을 넘어 대구를 부흥시키고 지역주의 정치와 진영 정치를 청산하겠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확실히 개혁하는 길을 가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선유국 국민들의 공포나 무질서와 달리 대구 시민은 의연하고 질서 있게 위기를 넘기고 있다. 제가 이 의연하고 자존심 강한 대구 시민과 함께 다시 한번 대구를 나라의 기둥으로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가 대권 도전을 선언하자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4선의 통합당 주호영 의원도 즉시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저는 역시 통합당 대권 후보군에 들어갈 수 있다. 민주당에서 대권 후보가 되려면 친문 세력, 소위 문바들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의 지지가 간 건 아니겠느냐. 이렇게 김부겸 후보가 대권 주자가 될 수 없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이어 김부겸 후보의 대권 도전 선언이 이번 총선의 대의인 문재인 정권 심판에 물타기가 돼서는 안 된다. 이번 총선은 TK 정권 창출의 전초전이다. 이렇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예. 김부겸은 결국은 민주당의 비주류 아니냐 이런 걸 지적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김부겸은 차천 계속해서 대권 후보로 올라왔던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주호영 후보가 나도 그럼 나간다 한 것은 맞불 작전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 볼 때 저쪽은 대권 후보네 이렇게 하면서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주호영 후보도 나도 이번에 당선되면 대권 후보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 성산에서는 민주당 이흥석 후보와 정의당 여영국 후보 간 단일화 논의가 있네요. 예,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일까지, 그러니까 3일까지는 단일화 여부 결정하게 된다 이런 공감대가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단일 후보를 선출할 것이냐. 그러니까 여론조사냐 아니면 다른 방식이냐 이 부분이 있거든요. 여영국 후보는 여론조사밖에 없지 않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흥석 후보는 내가 인지도가 많이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역이 여영국 후보 여론조사하게 되면 이거는 좀 불리하다, 불합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 원로들의 의견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이 나오면 따르겠다. 이런 취지의 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민중당의 서경철 후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후보가 만약에 합쳐서 단일화가 되면 그러니까 지지율이 지금 나온 것 좀 보면 합해야만 통합당 강기훈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단일화 여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예. 뭐 중앙당끼리는 단일화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선 후보들끼리 아마 한다 그러면 단일화인데 어떤 방식으로 치러질 것이냐. 한쪽에서 양보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그렇습니다. 것 같고요. 뭐 여론조사 이런 형태 쪽으로. 여론조사가 제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만약에 이 시민사회단체들이 원로들이 여론조사밖에 없다라고 하면 아마 민주당 이흥석 후보도 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JYJ 출신의 김재중 씨가 어제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화제가 됐었는데 그 거짓말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만우절 농담이었다고 뒤늦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건 글쎄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뭐 SNS에는 도가 지나쳤다.
경솔했다 이런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졌고요. 그리고 김재중의 과한 장난에 처벌해달라 이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재중은 뭐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저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 애쓰시는 정부 기관과 의료진들 지침에 따라 생활을 포기하고 극복을 위해 힘쓰는 많은 분들께 상심을 드린 점 진심 사과드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논란이 있고요. 보건당국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도 여기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 다른 처벌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봐야겠지만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처벌은 어렵다라고 당국은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역학조사 중이거나 진료 시에 역학조사관과 의료인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처벌을 받거든요. 예. 김재중 씨가 올린 SNS 글 이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 표현 뭐 이런 발언 같은 것들은 가급적이면 신중을 기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지적은 했습니다. 예, 이철 전 대표 네. 신라진이죠. 예, 자, 이 MBC 검찰 채널의 유착 의혹 보도 관련해서 이철 전 대표 측이 채널A 기자에게 친박 실세로 불렸던 최경환 전 부총리 측이 신라진에 65억 원을 투자했다는 의혹도 제보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관심은 오로지 유시민 이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철 전 대표 측은 채널A 기자 이모 기자 만나면서 최경환 전 부총리 측이 신라진에 65억 원을 투자했다라는 의혹도 제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채널A 기자는 그 이후에도 최 전 부총리 측의 투자 의혹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MBC가 보도를 했고요. 최 전 부총리 측과 관련한 별다른 질문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유시민 이사장 관련 제보에만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예. 오직 유시민, 유시민밖에 안 보인다 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은 그냥 유시민이 싫은 거다. 유시민을 좀 치고 싶다. 이것만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취재를 하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취재를 했다는 건데 대단히 부적절하네요. 거기다가 가족 이야기하면서 협박까지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최경환 전 부총리 의혹도 섞어서 보도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불어서 이게 보도가 되면 보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 구색 맞추기식으로 최경환 전 부총리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 관련 제보를 받아내기 위해서 최 전 부총리 관련 보도도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최 전 부총리 측이 오늘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 최경환 전 부총리는 지난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받고 수감 중이잖아요. 최 전 부총리 쪽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난 유시민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고 이 MBC 측의 보도가 거짓 보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요. 일단 지목된 검사장은 나는 그 사건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이 지목된 검사장과 채널A 기자 간의 통화 내용이 폭로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 보면 상당히 관여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검찰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법률 전문가 쪽이지 검찰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료도 지금 공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만약 정말 검찰을 사칭한 사람과 얘기를 해서 뭐 그거를 얘기해 줬다거나 아니면 검찰에 소스를 받아가지고 얘기했다거나 그런 의혹이 있다면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됩니다. 아니 그동안 작년부터 해가지고 정경심 교수 관련된 수사 여러 가지 수사를 통해서 강제 수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사들을 잘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이 표창장 문제보다 더 위중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의혹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그 해당 검사장이 본인 목소리가 아니라고 하면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예, 박사방에서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되판 남성이 붙잡혔네요. 네, 경찰에 따르면 이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이 트위터에 N번방, 박사방 자료를 판매한다라는 광고를 올리고요. 연락을 해온 구매자들에게 텔레그램으로 초대해서 아동 성착취물 1,465건, 불법 촬영물 1,143건 등 모두 2,608건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단속에 대비해서 구매자들에게 성착취 동영상 등을 판매하고 가상화폐를 받는 수법을 사용했는데요. 경찰은 이 A씨가 보관 중인 가상화폐 240만 원 상당을 압수하고 거래 내역에서 확인된 구매자
20여 명의 신원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 수익금이 현재 확인된 것만 1,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이 와중에 또 황교안 대표가 구설수에 올랐는데 호기심에 N번방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처벌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 같아요. 어제 얘기했죠. 예, 여기에 여당은 물론이고 또 서지현 검사가 사이코패스를 언급하면서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 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만일 범죄자가 사람을 죽여놓고 호기심에 그랬다라거나 사람을 강간하거나 성착취해놓고 호기심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판단을 달리 해야죠라며 그럴 땐 사이코패스로 판단합니다. 그걸 놀이로 했다면 더더욱이라고 적었습니다. 성 검사는 또 영원한 사회적 격리가 필요하다 판단할 수밖에요 라면서 호기심은 이렇게나 위험합니다 라며 이른바 관전자들에 대한 엄벌을 재차 촉구를 했습니다. 예, 황 대표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계속 따라올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서 1부에서 미래통합당의 선거 전략 들어봤고요.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 맡고 있는 박광원 최고 연결해서 민주당의 선거 전략을 비롯해서 수도권 판세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박광원입니다. 자, 전체 판세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좋은가 나쁜가 이렇게 양자택일 하라고 하면 예. 오늘 제가 쭉 돌아본 느낌으로는 좋습니다. 예. 제가 아침에 한 2시간 출근길 인사를 했고요. 또 오전에 경로당 회장님들과 통화를 했고 오후에 재래시장과 골목 그 상가를 돌았는데요. 제가 경로당 회장님들과 통화를 하면서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아이고 아니에요. 모든 분들이 다 겪고 있는 일인데요. 잘 이겨야죠.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예. 또 골목 다니면서 상가 이제 점주들하고 대화를 하니까 제가 힘내세요. 그럼 다들 아주 밝은 표정을 지으셨어요. 물론 그 중에는 아주 그러기 어려운 분들도 계셨지만 대체로 코로나 극복에 대해서 의지를 함께 모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게 아마 저는 선거 분위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번 선거는 코로나 극복,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힘을 모으는 그런 노력을 하는 정당과 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성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 네. 방금 그 좋냐 나쁘냐라고 물으면 좋아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도 그 한 2주 전에는 굉장히 좁혀졌다가 조금씩 다시 벌어지는 모양새인데 그걸 그렇죠. 코로나19의 대처를 정부가 잘 방어했다 이렇게 평가한다고 지금 느끼시는 거고요? 일정 부분 그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코로나 방역에서 정부와 또 민간 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우리 의료진들이나 방역진들 또 군장병들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노력해서 국가의 격을 높여가고 있다 하는 그런 데서 오는 것도 있고요. 예.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검사 진단 키트를 먼저 만들어내고 또 정부가 그걸 빨리 승인해주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오는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모습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여러 가지 과제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적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도 저는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는 잘 대처하고 있다는 것은 뭐 외신에서 연일 칭찬을 하고 있고 한국을 배워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 외국과 비교해 봐도 우리가 훨씬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겠죠. 다만, 그렇죠.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지역 경제, 실물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아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다들 예. 힘들다고 아우성 치고 있고 그러면 네네. 뭐 정부 여당으로서는 어쨌든 이게 집권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고요. 당연하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하위 70%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겠다. 네네네. 이거 100%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좀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사실은 처음에 결정되기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정부가 굉장히 많은 이제 고민 끝에 내놓은 안인데요. 아마 이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아마 정부도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에 이 충격이 크기 때문에 예.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지금 정확하게 예측하고 요량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만 할 수 있다면, 우리만 당한 문제라면 우리만의 어떤 대책으로 할 수 있지만 지금 미국이라든지 다른 유럽 여러 국가들이 다 겪고 있기 때문에 다 연동돼 있거든요. 경제 문제는. 여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네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대책으로 끝났다 이렇게 보지 않고 정부가 다음 대책까지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여력을 확보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단계에서 그 30% 해당되는 분들에겐 대단히 죄송하지만 정부나 여당이 여기에서 끝내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깊은 마음으로 좀 뭐라고 할까 양해를 구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미래통합당 박형준 선대위원장이 편가르지 말고 이왕 줄 거 다 주자고 말했고 앞서 일부에서 정병국 의원도 선별하는 작업에 몇천억이 들어가는데 그럴 바에는 다 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야당도 이렇게 나왔는데 여당이 다시 한번 기재부나 정부에게 그 100%에 대해서 제안이나 건의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그런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모든 지금 하나의 어떤 그 어려운 사람들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전체 국가의 정책이 모든 국민에게 다 고루 미친다는 그런 의미에서 100%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안에서 이 문제를 놓고 굉장히 깊은 논의가 있었는데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요. 이게 편 가르기는 아니고요. 예. 편을 가르는 건 아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여유 있는 분들에게 지금 상황에서 좀 양해를 구하는 그런 상황이죠.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분들에게는 좀 더 버텨달라는 그런 이제 정부에서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요청을 드리는 건데 저도 한번 지금 이런 얘기들이 이제 아주 강하게 제기되면은 예. 정부와 또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당 차원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의원님 지역구도 이제 그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네네. 올 선거의 핵심 승부처는 역시 수도권입니다. 맞습니다. 예. 4년 전 선거에서 82석 상당히 선전했었는데 민주당이. 아마 네네. 그 수도권에서 선전했기 때문에 1당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죠. 이번 선거는 어떻습니까? 한 90석까지 예상하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경기 남부 저기 남양주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남, 그다음에 성남, 또 용인, 평택, 광명, 안산, 김포까지 수원은 물론이고요. 예. 이 지역에서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만을 놓고 보더라도 플러스가 될 거다. 몇 석이라도.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아주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에 근거해서 그냥 몇 석이다, 90석이다, 뭐 90석 플러스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성급한 것 같고요. 어쨌든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텐데 이런 게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게 저희들이 목표를 이렇게 정해서 높이 정한다기보다는 국민들께서 20대 국회 의석 구조가 문제가 있다 하는 걸 매우 강하게 느끼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사실 여당의 힘을 모아줘야 된다는 의견이 지금 여론조사 보면 더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대통령 국정 지지도도 계속 상승하고 정당 지지도도 올라가는 중이라서 특히 수도권에서의 그 격차는 조금 더 있습니다. 여당과 여당의 격차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겸손하게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의석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대신하겠습니다. 예,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의석이 영남인데 아무래도 영남은 미래통합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수도권에서 더 많은 의석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네, 자, 그런데 맞습니다. 문제는 투표율 같아요. 그 투표율이 높으면은 진보 정당이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 정당이 유리하다. 대한민국 선거판에 언제부터가 이게 공식적으로 작용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투표율이 낮을 거라는 전망치가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민주당으로서 뭔가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내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투표율은 뭐 이게 어느 정당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떠나서 유권자들은 사실은 이게 투표가 일종의 의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셨죠. 이 투표권 하나의 가치가 이게 4,500만 원, 5천만 원에 이른다. 4년 동안의 예산 나누기 인구를 하면 그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을 포기하지 말자는 어떤 이제 참정권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 과거에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가 유리했다는 얘기는 과거 젊은 층들이 투표를 정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젊은 층들이 어느 시점부터 나의 장래를 정치가 결정하는구나. 그래서 투표해야겠다. 하면서 젊은 층들의 투표율이 높아지면서 개혁이나 진보 쪽에 유리해졌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는데 사실은 꼭 그것이 그대로 적용되느냐 하는 이제 의문도 제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든지 어르신들의 투표율은 높은 편이고 아직도 정말로 인생을 설계해야 될 젊은이들의 투표율은 낮은 편이다. 그거는 사실 불균형한 거죠. 정상적으로 국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해줬으면 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바람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투표율이 이 코로나 때문에 다소 낮아질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지금 마스크라든지 손세정제라든지 거리두기를 통해서 선거 투표 과정에서 감염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30초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민주당 찍어달라고 호소 한번 하십시오. 저는 이번 선거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말씀하신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주인이고 또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박강훈 공보단장이었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저는 3부 민심은 숫자다 여론조사 분석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원래 선거라고 하는 게 구도, 인물 이렇게 되는 건데 이번 선거는 코로나가 다 잠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맞습니다. 코로나 총선이죠. 또 하나 변수가 있다면은 비례입니까? 그렇죠. 두 개를 다 꼽으라고 하면 이제 코로나와 이제 비례정당 이제 이 두 가지 이슈긴 한데요. 또 한 가지를 본다면 이제 어쨌든 야권에서 얘기하는 이제 정권 심판론, 그다음에 원래 여권에서는 국정 안정론을 대결의 공격과 방어의 대결인데
뭐 이제 기류를 보면 이제 여권에서는 또 야당 심판론이라고 하는 이전에는 없었던 공세적으로 나오는 심판론 대 심판론이 맞붙는 좀 구도이기도 한 상황입니다. 예. 방금 이 대표 이야기처럼 코로나 선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가 2주 전, 3주 전부터인가요? 계속 상승세에서 지금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리얼미터와 TBS 의뢰로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6,763명에게 접촉을 해 최종 1,514명이 응답을 완료했는데요. 무선 전화 면접, 유무선 자동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2.9%의 긍정평가, 부정평가는 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보다 0.3%포인트 긍정평가 올랐고요. 부정평가는 0.1%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지난주하고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오차 범위를 벗어나게 긍정이 부정을 2주 연속 넘은 것은 작년 7월 5주차와 8월 첫째 주차 조사 이후 처음입니다. 이때는 일본이 한국 경제 제재를 하기 시작했고 또 일본 불매운동 시작되면서 한일 간의 갈등이 고조됐을 때였는데 그때 이후에 거의 한 7개월 정도 만에 긍정평가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이 여당 심판론이 보통은 총선 때 힘을 받게 되는데 긍정평가가 이렇게 높게 되면은 여당 심판론이 힘을 받기가 어렵죠. 그 이유는 지금 코로나 이 전국이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확진자도 뭐 두 자릿수로 줄긴 했지만 계속 지금 재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힘을 실어주는 그런 유권자들의 심리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외신들의 평가는 계속 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긴급 뭐 재난지원금도 계속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이 3일 조사하는 기간 동안 계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일 텐데 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조금씩 빠졌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가는데 당 지지율은 떨어진다. 조금 고민은 될 것 같아요. 네,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주에 44.6%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보다 43%니까 한 1.4%포인트 빠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또 미래통합당 양당 모두 위성정당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공약 번복하는 뭐 이런 또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공천 여진 그리고 또 대표의 말실수 등이 이어지면서 이번 주 28.2%로 지난주 대비 1.8%포인트 빠졌고요. 정의당은 이제 조금 반등세로 돌아서는 듯 보입니다. 4.9%. 국민의당도 조금 올랐습니다. 4.3%. 그리고 나머지 정당들은 뭐 큰 변화는 없었고요. 이제 비례정당 득표율이 또 관심의 대상인데 예? 비례정당 득표율에서는 열린민주당 지지율이 여전히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더불어시민당은 지난주 대비 9%포인트 빠져서 20.8%로 나왔고요. 미래한국당은 지난주 대비 한 3%포인트 빠졌군요. 25.1%를 기록했고, 열린민주당이 이번에 좀 많이 올라서 14.3%까지 올랐습니다. 2.6%포인트 올랐고요. 근데 정의당도 8.2%로 소폭 올랐습니다. 국민의당 5.1% 역시 올랐고요. 민생당 2.9%, 우리공화당 2%, 친박신당 1.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미래통합당이 조금 내려갔고 민주당은 많이 빠졌고 올라간 것은 열린민주당, 정의당, 또 국민당이 조금 올라갔고요. 네. 무당층도 좀 증가했죠. 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주당 지지율이 29.8이었는데 지난번 조사 때 네. 20.8, 9%나 빠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역시 공약 뭐 번복 논란이 있었죠. 예. 뭐 모든 국민에게 60만 원 지원한다, 뭐 등등 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좀 논란이 되면서 좀 빠진 것 같고요. 열린민주당이 또 올랐기 때문에 예. 두 정당 간의 제로섬 게임을 지금 하는 입장이라서 예. 열린민주당이 지금 검찰 개혁을 두고 굉장히 뭐 센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러다 예. 보니까 더불어시민당이 이번 주에는 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예. 윤영 분석가는 9%나 빠진 이유. 예, 지금 뭐 일부는 이제 정의당으로 좀 간 측면도 있는데 두 정당 어쨌든 뭐 이런 논란이라든가 그런 데서 정의당으로 일부 이제 가는 이제 효과도 애초에는 정의당으로 이제 빠지는 것이 굉장히 제약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었는데
지금 다소 이제 정의당으로 빠지는 그런 효과도 나타났고 무당층으로 좀 올라간 상황이 있거든요. 무당층으로 올라가는 것은 어쨌든 앞에 정당 지지도에서 보셨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정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이제 무당층을 올린 것과 이제 궤를 같이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의 어떤 고민은 상당히 이제 높은 것 같아요. 지금 뭐 민주당에 대한 이제 충성도나 지지도 갖고 있지만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제 선호, 지지 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또 지지층들의 생각도 이제 갖고 이중적으로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열린민주당이 어쨌든 진짜 친문, 진짜가 나타났다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정당은 더불어시민당이 아니라 열린민주당이다라고 하는 이제 슬로건 아니면 이제 그런 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층들이 열린민주당을 선호하는 이런 흐름들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이것이 이제 민주당의 파이를 이제 더 키울 것이다. 이런 이제 시각을 이제 갖고 있는데요. 지금은 합치게 되면 시민당이 처음에 얻었을 때 보다 좀 낮아지는 효과를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것은 뭐 아직 조사가 한 번 정도 추가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무당층으로 간 층들이 다시 어느 정당으로 복귀하는지 여부 등을 좀 한번 살펴보고 추이를 좀 더 꼼꼼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이 네.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더 떨어졌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경쟁하면서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다음 주 한번 더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 근데 더불어시민당이 9%나 빠진 이유 아까 이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공약 번복 논란이 있었고 또 비례대표 1번 조국 논란이 또 있었습니다. 그 민주당 지지층으로서는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그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 질문지에서 지난번에는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었는데 이번에 그냥 더불어시민당으로 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도 질문도 그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일종의 이제 보조인지 성격의 설명을 넣었는데 보통은 이제 당명이 바뀌면은 한 주 정도는 그렇게 저희가 설명을 달거든요. 국민의당도 이제 몇 주 전에 그런 식으로 설명을 달아서 지지율이 좀 높아진 적이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네이밍 효과죠. 지난주에 29.8%를 기록했는데 더불어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런 표현을 빼니까 이번 주에 9%가 빠졌는데 한 절반 정도는 그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양당의 합이 지난주보다 빠졌기 때문에 제로섬이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고 한 번 더 윤영평론가 말대로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면은 맞습니다. 흐름을 추세를 알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이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총선 4번 걸쳐서 여론조사 다 틀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선일보 1면에서 아마 어제였을 겁니다. 백통전화면 세명응답 못 믿을 여론조사. TV조선에서도 최근에 여론조사를 직접 실시했는데 다 같이 포함해서 이제 비판을 했던 기가 실제 미국에 비하면 한국의 응답률은 조금 상대적으로 더 낮은 편인데 미국도 한 자릿수로 떨어진 거는 이미 몇 년 됐고요. 근데 응답률이 이제 낮아지다 보니까 실제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분들과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좀 집단 간에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대선과 이제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는 크게 이제 어긋남이 없었는데 지난 총선이나 그 전에 총선 돌이켜보면은 특히 지난 총선에서 이제 많이 어긋난 건 사실입니다.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유선전화 조사로만 하다 보니까 지난 선거에서는 특히 숨겨진 야권 표심, 특히 휴대전화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계열이 높게 나오는데 전혀 반영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던 거였고요. 지난 지방선거부터는 휴대전화를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런 논란에서는 지난 선거는 좀 자유로워졌는데 이번 선거에서 이제 특히 미래통합당 등의 야권 특히 보수 야권 표심이 어느 정도 숨겨져 있을지 저 개인적으로도 한 5%포인트 정도는 야권 표심이 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ARS 조사하고 전화 면접 조사 비교하면 특히 전화 면접 조사는 부동층 또 무당층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은 비슷한데 미래통합당이 낮고 부동층이 높은 게 전화 면접 조사의 특징인데 그 과정에서 숨겨진 표심을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 대략 5% 정도 차이라고 하면은 이건 박빙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이제 논란들 계속 있는데요. 응답률 논란도 있고, 이제 실제 선거 결과와 사전 여론조사의 이제 값의 차이, 결과의 차이를 이제 많이 얘기하긴 하는데, 사실 이것을 한번 이제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두 가지를 같이 단순 비교하는 것이 과연 이제 올바른지에 대한 것인데요. 뭐냐 하면, 선거 결과는 투표한 사람들만의 여론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선거 전에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사람들도 포함한 여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전문적인 표현을 한다면 모집단 자체가 좀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등치시켜서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논란이 증폭 확장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선거 전에 전체 국민의 여론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투표장에 가는 사람이 만약에 야당에서 정권 심판을 하고자 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는, 정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이 투표장에 가게 되면 이제 여야 간의 격차는 줄어드는 것이고, 만약에 안정을 바라는 또는 이제 현 정부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권 지지층들이 투표에 더 많이 가게 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조사 양쪽의 선거 결과와 투표 결과와 사전의 선거조사 자체의 차이점들을 아시면 이 논란은 약간 좀 줄어들 수도 있는데 계속 증폭돼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에서 이 문제를 다뤘던 거는 그냥 텍스트 자체만 보면 이제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인데 컨텍스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맥락은 뭐냐면 지금 일제히 발표되는 여론조사가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꽤 고전을 하고 있어요. 특히 서울 수도권 뭐 이런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밴드웨건 효과, 이제 승자 편승 효과가 나타날 것을 우려한 보수 정당, 보수 언론의 어떤 경계심을 나타내는 보도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이 실제 여론이 이렇지 않다. 그러니까 표로서 심판을 해야 된다. 이런 그 맥락을 독자들한테 전하기 위한 어떤 시도가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때 이 대표가 숨겨진 보수표가 최대한 5% 정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윤 대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어쨌든 저는 이제 숨겨진 표가 이제 지금 안 잡힌다라기보다는 선거라고 하는 투표의 메커니즘 자체가 야당한테 좀 더 이제 프리미엄을 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냐 하면 선거 당일에 가서 기표소에 들어가서 유권자들이 딱 표기를 정당을 선택할 때 이렇게 됩니다. 뭐냐면 여러 정당들이 있는 데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정당 또는 지지하는 정당을 뽑기보다는 당일에 가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 내가 좀 회초리를 들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제1야당 또는 보수 야당을 좋아하거나 지지하지 않더라도 그날만 그 야당을 이제 찍게 되는 그런 현상이어서 실제 정당 지지율보다는 이제 야당이 높게 나오는 현상이 뭐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모든 선거에서는 일정 부분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번에도 뭐 그런 부분들은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조사에서 보면 사람 면접원이 실시하는 조사가 있고 ARS 방식으로 실시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면접원에 실시되는 조사에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정치적 관여도가 낮은 사람들도 상당 부분 표집되기 때문에 그것에서는 이제 격차가 크고 이제 선거 결과가 다를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지금 리얼미터에서 하거나 이제 ARS 방식을 일정 부분 적용한 경우에는 상당히 투표 관심도가 많은 적극적인 유권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봤을 때는 이제 선거에서는 또 리얼미터의 방식이 유의미한 측면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5%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지난 2016년도 총선 때 유선 전화로만 했을 때 대략 그 범위가 10%였습니다. 10% 안쪽에 있는 격차는 뒤집혀진 지역이 한두 곳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무선 전화가 이번 조사부터 포함이 됐기 때문에 대략 한 5%포인트 정도로 보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5%포인트 차이로 이제 희비가 엇갈린 지역구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50개 안팎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구 예측은 여전히 좀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지금 각 당에서 여러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아직도 쉽게 어느 지역이 여당 우세고 야당 우세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선거에서는 이제 지역의 후보들은 내가 높게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자랑하고 싶어해요. 이제 대세론에서 당신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해달라라고 하는 시그널을 전달하는 것인데 반면에 이제 중앙당에서는 대개 이제 우리 당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지지층들한테 호소하면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형태로 원래 전개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앞서고 있다, 우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정보를 이제 유권자한테로 전달하는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문제는 수도권 판세인데 121석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네. 예. 나머지 또 절반이 전국에 다 퍼져 있는 건데 그래서 양당이 수도권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4년 전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뭐 거의 압승을 했습니다. 82석 정도 얻었는데 내심 민주당은 여기서 더 얻자는 계획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경합 지역이 꽤 있죠. 경합 지역이 꽤 있습니다. 각 당에서 밝힌 경합 지역이 뭐 대략 49석 중에서 한 30곳 정도 되고요. 서울에서. 네. 그 민주당이 35에서 40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뭐 상당 부분 석권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목표를 잡은 것 같은데 통합당은 목표를 대략 15석에서 20석 정도로 잡았는데요. 예. 통합당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강남권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예. 뭐 강남 가위라든지 서초 이런 6개 지역은 이제 확실하다고 보는데 나머지 지역들이 좀 어렵다라고 해서 각 당이 이제 공이 인정하는 곳들이 30곳인데 그 2016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대략 2배 정도 민주당이 높았고요. 예. 2012년도에는 한 1.5배 민주당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도 대략 2016년과 비슷하게 될지 아니면 2012년처럼 조금 더 격차가 줄어들지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합당 쪽에서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선거 캠페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제 좀 뭐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냐면 종로라든가 이제 광진을 오세훈 전 서울시장, 동작을의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렇게 이제 종로에 이제 황교안 대표까지 이 세 곳을 이제 트로이카 체제로 해서 서울시 선거를 어쨌든 주도하려고 했던 애초에 구상이 있었을 텐데요. 예.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많은 이제 여론조사에서 이 세 지역, 가장 이제 서울의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야당 후보들이 중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밀리고 있는 현상들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이제 통합당으로서는 서울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이제 의석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사실은 지금 쉽게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심판론 같은 경우에 대구라든가 부산, 울산, 경남 등 영남 지역에서는 상당히 어쨌든 이것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런데 지금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심판론이 제대로 이제 먹혀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소위 말하는 깜깜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언제부터죠? 선거 전 9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 조사부터는 발표를 못 합니다. 조사는 할 수 있지만 발표를 못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4월 8일 조사까지는 발표를 할 수 있고요. 예. 그 기간 동안 또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것도 사실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여론조사 기관들이나 아니면 각 정당에서는 그 4월 9일 이후에도 조사를 계속 하는데 공표 보도를 못하기 때문에 뭐 여의도 정가에서는 대략 소문은 돌지만 또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공표 보도하는 걸 굉장히 강도 높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유포되기도 어려운 실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들이 오히려 이제 횡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D-6 이 블랙아웃 기간은 조금 단축이 되어야 하는 뭐 그런 부분. 그런데 그건 법으로 좀 바꾸자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규제 이제 완화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만 6일로 돼 있고 다른 나라는 없거나 하루 이틀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고쳐져야 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부 수사 마치고요. 4부 정면 초대석 가수 강선혜 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점점 지쳐가는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최전방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국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오늘 특별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사람들을 위로하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 가수 강선혜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제주도에 살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예, 지금도. 예. 예. 오늘 일부러 이렇게 올라오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주도는 코로나 상황이 어떻습니까? 뭐 물론 지금 제가 알기로는 9번째 확진자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전국 상황과 비교해 보면 제주도는 그래도 청정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광객들 발길이 뚝 끊겨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어하시죠. 예. 그래서 혹시 제주도 오실 분들은 어느 정도 약간 의심 증상이 계신 분들은 좀 알아서 해 주셨으면 하는. 물론 뭐 자영업자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이런 것을 서로가 이제 좀 협조하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한 번씩 주말에 갔다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가서 조용하니까 더 관광을 더 차분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또 오늘이 4월 2일이니까 내일이 또 4.3이네요. 4.3. 그러네요. 네. 제주도에서 많은 또 요즘 또 행사를 못 하는군요. 예, 뭐 이쪽 추모식도 하기 어렵겠네요. 그러면. 예, 이렇게 저희 음악하고 이게 문화예술 쪽도 아마 일들이 많이 없을 걸로 합니다. 예. 힘들어해요. 주변에 친구들이나. 예. 뭐 세션 하신 분들이나 코러스 하는 분들, 뭐 음악가 프리랜서들 다 힘드시죠. 일이 없어져가지고. 뭐 전체적인 연주자들도 어려운 상태니까. 아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강산혜 씨를 모셔서 코로나19로 힘든 분들을 응원하는 그런 취지로 좋은 노래 또 좋은 메시지 좀 들려드리고자 초대했습니다. 지금껏 그런데 또 만든 노래들, 히트한 노래들 보면 다 일부러 그런 거예요? 다 희망의 메시지, 뭐 응원의 메시지 그런 노래였잖아요. 그렇게 됐네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보면 어떤 상황들이 그렇게 저절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냥 나온 건데 저도 제가 부르고 만들었던 노래를 통해서 저도 위로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본인은 어떤 곡 부르고 듣고 할 때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습니까? 뭐 제 노래 중에는 뭐 일단은 뭐 넌 할 수 있어라는 노래도 있고 뭐 연어라는 노래도 있고 오늘 이따가 연어라는 노래 들려주실 거죠? 넌 할 수 있어라는 노래가 언제 나왔었죠? 그 곡이? 그게 94년도요. 제가 그때 고3이어가지고 그 노래 들으면서 힘내자 잘할 수 있을 거야 뭐. 아이러니한 부분은 제가 만들어 부르고 한 노래인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혼돈이 오고 아주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여행을 다니던 중에 제가 거꾸로 우연히 제 목소리 음악을 듣고 맞다. 그래, 난 할 수 있잖아. 제가 오히려 제 노래에 대해서 힘을 얻게 된 그런 경험도 있어요. 라구요라는 노래도 너무 좋았고. 고맙습니다. 또 지난번 평양 공연 가서 또 공연했던 것도 또 생각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뭐 잊어버릴 수 없죠. 그때 경험이라고 그럴까? 그때 그 무대에서 눈물 보이신 것은 선친 생각 그렇게 뭐 된 겁니까?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의 좀 멍한 상태에 있었어요. 처음에 갔을 때, 가게 됐을 때. 그래서 그래도 이틀 공연했는데 첫째 날은 그래도 어떻게 잘 참았는데 둘째 날 때 갑자기 저희 이제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 얼굴이 갑자기 이렇게 이제 북한 관객들에게 한 곡 노래 끝나고 나서 인사할 때 갑자기 어머니 얼굴이 여기. 왜냐면 내가 왜 여기 와 있어야 되지? 여긴 사실은 우리 엄마가 살아생전에 맨날 기억에 남는 우리 아빠가 왔어야 되는 곳인데 내가 여기 와서 노래를 하고 있네? 할 때 이제 저희 어머니 얼굴이 이렇게 훅 오는데 나도 모르게 그때 뭐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였어요. 근데 그때 노래하실 때하고 지금하고 남북관계가 또 달라져서 그래요. 조금 마음이 안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근데 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또 이런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물론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함에도 불구하고 새삼 이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제일 잘 대처하고 있구나에 대해서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제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은 늘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나라에 대한 그 자긍심이라고 그럴까? 최근에 하여튼 그런 자긍심을 가져도 되겠다라는 느낌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리고 일선에서 그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함도 있고 제 스스로는 뭐 제주 생활 자체가 뭐 자해반 타해반 원래 자가격리 상태의 환경이기 때문에 시골에 살다 보니까
시골살이 괜찮으세요? 예, 저는 좋습니다. 만족합니다. 만족하십니까? 예. 예. 만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여들처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곡인데 이게 IMF 시절 만드셨다고요? 네네네. 그때 그래서 이제 어느 모 방송국 PD 한 대여섯 분이 뭐 지금 IMF 시기에 이런 어려운 시기인데 이런 노래를 힘을 줄 수 있는 노래를 좀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저는 그때 사실 개인적으로 그 레코드 사랑 새 음반을 내야 되는 예. 상황에서 일단은 거절했었어요. 예. 시간이 없어서 예. 죄송합니다. 근데 거절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가사가 없었던 멜로디만 있는 예. 그 데모의 노래를 한 6, 7곡을 드렸어요. 테이프를 드려서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곡을 선택하시면은 예. 제가 가사를 붙여보겠다고 예. 해서 그게 선택된 게 지금 멜로디 그 연어 노래가 됐어요. 이게 이렇게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줄 아셨어요? 몰랐죠. 저는 이 노래를 만들어 드리고 저는 또 계속 저의 그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음악은 안 하고 계속 여행 다녔었어요. 예. 돌아왔는데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불려주고 알려져 있어가지고. 예. 지금 코로나19가 IMF보다 더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오늘 이 곡 한번 직접 라이브로 들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그 언제서부터인가 걸어오는 이 길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야만 하는지 여러 갈래 길 중 만약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고부라진 길 일지라도 딱딱해지는 발바닥 걸어가다 보면 저 넓은 꽃밭에 누워서 날 쉴 수 있겠지. 여러 갈래 길 중 만약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막막한 어둠으로 별빛조차 없는 길일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거야. 걸어가다 보면 뜨겁게 날 위해 부서진 햇살을 보겠지. 그래도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축복이란 걸
감사해 하겠지. 보이지도 않는 지친 어깨 떨구고 한숨 짓는 그대 두려워 말아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걸어가다 보면 댓글장이 폭발했습니다. 좋다, 힘난다, 취한다, 멋지다, 눈물 난다, 또 복받았다, 추억 생각난다. 너무 좋은 댓글. 여러분. 예. 수염 빼고 다 좋다. 아니, 자가격리 상태에서 있다 보니 수염만 잘하고. 예. 그래요. 자, 우리 청취자 댓글들도 많이 있는데 혹시 신곡이나 신곡 발표 계획이나 아니면 공연 준비는 또 따로 하신 게 있냐고. 이제 공연은 원래 6월쯤에 솔로 공연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 상황에 따라서 그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여름철 가을철 해서 이제 공연 준비는 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곡은 내년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년 초에. 6월달까지. 신곡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그래도. 벌써 준비하고 계십니까? 신곡은 지금 준비한 지 한 10년 됐어요. 알겠습니다. 자, 김형래님께서 강산의 형님이랑 예전에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노래할 때 다른 밴드에서 연주했던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의견 주셨고요. 카페 5번 출구님과 박어진님께서는 저는 명태라는 노래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두 분이. 좋은 노래죠. 예. 그 노래는 평양에서도 부르셨죠. 명태라는 노래도. 예. 반응은 어땠어요, 그때? 글쎄 이제 관객들 반응을 제가 이렇게, 세세하게 체크할 그런 여유는 솔직하게 없었어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소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노래에 집중하느라고. 근데 라구요의 가사는 북한 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가사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제가 체크한 바로서는 이게 그렇게 우리랑 표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요. 나름 그쪽에서 이렇게 에티켓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무대의 공연을 봤을 때 이렇게 나름 격식 있게 노래 들을 때는 잠잠게 듣고 그리고 끝나면은 박수. 우리처럼 이렇게 환호성과 함께 자유롭게 제스처를 하고 표현하는 그런 걸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컴다운 시키는군요. 안 좋게 보더라고요. 안 좋게 와요? 문화가 다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산희 씨한테 저는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엔딩곡을 하나 골라주세요라고 했는데 지금이라는 곡을 골라주셨어요? 예. 어떤 의미로 지금이라는 곡을 골라주셨을까? 그러니까 항상 우린 지금을 살잖아요. 제목이 지금이기도 하고. 글쎄 지금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최전선에서 이렇게 수고하신 의료진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수고 많으신 자원봉사자들뿐만 아니라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사랑 노래라고 그럴까 연예인들의 사랑 노래가 없습니다. 좀 유일하다고 할까? 이 노래가 굳이 제가 해석을 하자면은. 알겠습니다. 저희 엔딩곡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문자로 6635님께서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강가수님, 4203님께서 강산에 너무 멋져요 최고입니다. 5945님께서 근황이 궁금했는데 반갑습니다. 강산해님. 예전 군산에서 전수일 감독님 영화 핑크에 출연할 때 뵀는데요. 그 당시 장애인 상국이역 가족입니다. 그때도 기타 치시면서 노래하신 기억이 나네요. 건성을 빌겠습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자, 저는 이제 지금이라는 강산해 씨 곡 들으면서 물러가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강산해 씨 마지막으로 우리 코로나19로 어려워하는 분들 모두 응원한다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힘내십시오. 저는 저의 자리에서 제 역할에 내 안에 있는 좀 많은 요즘 사회에서 많은 혐오와 배척과 좀 그런 이기심의 어떤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과 배려, 서로 도우는 우린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어떤 성장의 시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좋은 면, 긍정적인 면으로서요. 힘내십시오. 지금은 무언가를 찾고 있나요? 무언가를 느끼고 있나요?